네, 제5강 주요 행정 절차. 우리 행정사 2차 시험 과목에 행정 절차론이 있죠. 그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이제 행정법 시험에도 나옵니다. 1차 시험에. 그럼 처분을 신청한다. 가령 허가 신청을 할 때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청에게 허가 신청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제시 제도가 있어요. 이 행정청이 하는 처분, 이건 모든 처분을 말해요. 모든 처분은. 그러니까 이게 수익적 처분이건, 네, 침익적 처분이건 간에 왜 그러한 처분을 하는지, 이유, 원인이 되는 사실, 그리고 법적 근거, 이것들을 밝혀야 됩니다.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전통지 제도라 하면요. 이거는 이제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리한 처분할 때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하면 안 되고 미리 최소한 한 열흘 전에 미리 사전 통지서를 보내서 그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역을 제한하는 걸 그게 침익적 처분입니다. 어떤 내용을 통지할까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통지는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는 송달의 형식으로 합니다. 송달을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 문서를 보내는 거, 도달시키는 걸 송달이라고 부르고요. 우편 송달이 있고 우편물로, 교부는 직접 만나서 주는 걸 교부, 그리고 뭐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죠.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합니다.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는 이제 임시적인 주소라고 할 수 있고요.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 우편 주소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제도는 청문, 공청회, 그리고 뒷장을 먼저 볼까요? 네, 의견 제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세 가지를 우리가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해요. 의견 청취. 네, 이것은 이게 침익적 처분을 할 때,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거쳐야 되는데, 청문이라 하면 이제 당사자를 행정기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걸 공청회라고 하는데, 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죠? 청문은 이제 어떤 특정인을 불러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 어떤 불이익 처분이 불특정 타수인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때는 널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음에 있는 의견 제출은 밟아야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견 제출을 한번 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하다못해 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어. 과태료 부과처분. 야, 이거 뭐 10만 원을 과태료 부과처분 받았는데 이거 좀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깎아야 될 거 아니? 그러면 이제 문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이거 읽어보고 뭔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변경해가지고 과태료 액수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의견 제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걸 신고라고 그래요. 전입신고, 뭐 자녀를 출생하면 출생신고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신고는 하는데, 신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행정절차법 시간에. 네, 신고는 지금 간단치가 않아서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이 한정된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신고가 중요한 주제다. 이건 반드시 우리 행정사 시험에 나온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를 좀 비교하셔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할 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관, 국무총리, 법령을 개정, 폐지. 제정은 처음 만드는 거고, 개정은 변경하는 거고, 폐지는 이제 없애는 거죠. 이럴 때는 예고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의견을 접수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낸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에 반영하자는 뜻이에요. 행정예고는 이제 법령이 아니고 행정청이 하는 정책, 제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책제도 계획이 이제 변경되거나 수립하거나 뭐 이럴 때 이것도 역시 국민들로부터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 계획일수록 대개 법령의 형식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입법 예고 한번 하면 그 행정 예고도 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행정 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고 권고하고 장려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지도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돼 있고 이거 비례 원칙이죠. 그리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불이익한 어떤 처분을 내리면 안 돼요.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 이제 행정절차법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었고요. 행정절차법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 시험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론, 2차 시험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그 정도 하시고, 자, 이번에는 6강 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해서, 일단 이런 제목을 둔 이유가, 이제 행정의 목적은 국가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들을 하는 건데, 모든 국민들이 순순히 이러한 행정작용을 따라서 의무도 이행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평화롭게 질서가 유지되겠지. 그러나, 이게 간혹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국민들 중에는 이 법을 위반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땅히 준수해야 될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행정의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수단을 국가가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이제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분류를 보면 행정상 부작위 의무 위반. 부작위 의무 위반은 국민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가령 위법한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되죠.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죠.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죠. 이런 게 부작위 의무인데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른바 행정벌이라는 걸 가합니다. 제재하는 거예요. 제재. 벌칙을 가하는 거죠. 이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그죠? 행정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지죠. 행정형벌은 심한 경우는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 현재 행정법규를 위반했다가 좀 사형까지는 안 가는데, 보통 이제 징역, 벌금. 이거 범죄 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벼운 법 위반들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이제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다. 국민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가령 위법한 건축물은 이제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철거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만 철거가 되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이런 것들. 크게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눠지는데요. 이 강제집행은 먼저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딱 부과했는데 이행을 안 해? 그럴 때 강제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을 때 하는 게 강제집행, 즉시강제 일단. 그래서 이것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주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동 주차를 안 하잖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강제로 그냥 견인해버립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즉시강제예요. 자, 행정대집행은 가령 위법한 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구청장이요. 왜 당신 이거 허가도 없이,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을 했냐. 그러면 철거하시오. 명령 내리죠. 그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이럴 때 본인이 안 하니까 행정기관이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집행이에요. 장비를 갖고 가서 실제로 그냥 행정기관이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제징수는 이건 금전 납부 의무. 세금 생각하세요. 세금을 내지 않아. 그러면 강제징수한다고요. 그게 압류를 해가지고 부동산 동산 압류를 해가지고 그냥 매각해버립니다. 이게 강제징수.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요. 이
대집행을 하기에 곤란한 경우에 대개 부과하는 이것도 역시 금전납부 의무예요. 금전납부 의무인데 대집행을 해도 되는데 대집행하기가 좀 곤란할 때 그럴 때 이제 금전납부 의무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낼 때까지 여기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부과하죠. 납세고지 한 번만 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막 쌓이죠. 계속.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의무를 실현시키는, 의무 이행을 실현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는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실력을 가해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직접강제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소를 뭐 강제 폐쇄한다는 거. 어떤 영업자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영업하지 말라고. 당신 말이야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으니까 한 달 동안 영업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영업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요? 가서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 게 그러니까 영업소를 강제 폐쇄시키면 어떻습니까? 아예 출입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런 것들을 간판을 떼버리고 이런 걸 직접강제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공통점으로 뭐야? 일단 뭘 하라고 지금 의무를 다 부과했었잖아요. 영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위쪽에 있는 걸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들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하도 이게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국가는 계속적으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단을 계속 발굴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 공부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사업자가 이제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면 그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과징금 가령 통신회사가 부당하게 고객들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통신회사 부자적 과징금 500억 원 이만큼 때려버리잖아요. 과징금.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추가되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가산세는요, 소득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납부를 하거나 그럴 때는 본래 내야 될 세금은 당연히 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내는 거예요. 이게 가산세입니다. 관호사업 제한은요, 만약에 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으면 국가는 그 사람이 하는 영업 자체를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취소시켜버리거나 그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호사업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 거부는 이제 수도나 전기를 끊어버린다는 얘기고요. 명당 공표는 이제 상습적으로 뭔가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널리 국민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하고 이 사람의 그런 불법 행위를 이제 알려주는 행위가 명당 공표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번 정기적으로 국세청장이 발표하죠. 그리고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명단을 공표합니다. 그렇죠. 그 밖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거부하는 거. 세무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된다고요. 그리고 이 행정조사 개념은 이제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사를 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에요.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행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이제 행정조사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행정조사 기본법이 따로 있고요. 그것도 역시 2차 시험 과목 행정 절차론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법률이에요. 자, 이제 제 7강으로 가시는데, 7강.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여러분 아까 1교시에 기억나십니까? 이거 행정구제제도를 그러니까 행정작용으로 인한 그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를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손해전보제도하고 뭐죠? 행정쟁송. 이렇게 나눴죠? 예. 그래서 손해전보는 각각 뭐예요? 또 두 개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이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번엔 7강은 이걸 하는 거예요. 손해전보, 국가배상, 손실보상.
봅시다. 자, 먼저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은 저 국가배상제도를 말해요. 국가배상. 자, 국가 등 행정주체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 국민이 뭐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때, 이제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달라 청구합니다. 그럼 행정주체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예요. 법적 근거는 이게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 29조 1항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잘 보세요. 이게 요건들이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직무상,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국민이 손해를 입었어야 돼. 이런 게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 법률이 국가배상법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요건 이제 행정주체죠. 행정주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 국민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본문이고, 단서가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임은 이제 그 가령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징계 책임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일단. 국가는 지금 공무원 대신 그 피해자 국민에게 배상해 줬잖아요. 그건 그거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저 사람은 이제 징계를 면치 못할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직무를 할 때 불법행위가 너무 심한 불법행위, 이건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 그러니까 경과실 빼고,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 말고, 고의 또는 중과실, 이제 굉장히 많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럴 때는 일단 국가가 요 피해자 국민에게 배상을 해주면, 국가는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해 줬잖아요. 근데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구상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국가가 누구에게? 요 공무원에게 돈 달라. 이제 너 대신 내가 손해배상해 줬으니 돈 달라. 이게 구상권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한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지금 보면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요게, 여러분 이제 2조하고 5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건 2조. 그래서 공무원이 뭐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쩌고 한 내용이죠. 이게 2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조는 저기 보듯이요. 5조는 국가, 2조죠? 네, 2조를 지금 한 거고. 보세요. 다시 뭐 2조를 설명한 겁니다. 공무원 얘기잖아요, 공무원. 여기서요, 공무원을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공무수탁 사인. 국가가 모든 국가작용을 국가공무원을 통해서 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제 일반 민간인한테도 요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좀 해달라. 그러면 이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행위는 마치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공무위탁 사인도 여기 포함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죠? 아까 내가? 네. 그래서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다고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했어. 근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야 되고, 이러한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 이게 2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5조가 있다고 했죠? 예. 요거는 이제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영조물에 이제 설치, 관리상에 하자. 예. 관리상에 하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 영조물은 공적 시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설치하는 또는 관리하는, 국가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공적 시설물들. 흔한 게 도로죠, 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겼어. 이게 뭔가 그동안에 국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역시 이 영조물 설치 관리 의무가 있는 것이 국가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5조 사건이에요. 그럼 이건 요건은 일단 공공시설물이 되고, 설치 또는 관리상에 하자. 설치는 처음 만드는 행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된 후에 그걸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걸 관리라고 하면 되고,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상 책임 발생합니다. 예, 지금 계속 국가 배상 얘기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대체 배상을 하느냐의 문제는 첫 번째로 사무의 귀속 주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관리청이 국가 쪽에 있으면 국가가 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 책임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집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문장만 길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 요게 중요해요. 이게 비용 부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가게 되면 이제 신호등이 많이 있죠. 이 신호등은 누가 설치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다고 합시다. 신호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권자고 실제로 이거를 경찰기관에게 위임을 해줘요. 신호등 관리 업무를 경찰기관에게 위임을 하면. 그럼 경찰기관은 이제 그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관리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 쪽에서 부담하죠. 구체적으로는 경찰기관이 부담하는 거 아니고 이게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셈이거든. 자, 그럴 때 국가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뭐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국가도 배상 책임지고.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 그 신호등을 설치한 게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아까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나왔던 그 사무의 귀속 주체 배상 책임자 있죠. 여기에다가도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도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내부 관계를 잘 몰라요.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설치했는지 국민이 뭐 알 게 뭐야. 그지? 아무 데서나 배상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청구한 대로 그 청구한 상대방이 배상 일단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무귀속 주체하고 비용 부담자끼리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제 과실 비율 따지고 해가지고 서로 그것도 구상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서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요. 공무원에 대한 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을 면제되지 않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제 여기서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러면 일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주고 피해자한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배상해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거야. 너 달라. 이게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채무자가 해야 될 변제 행위를 제3자가 했을 때 제3자가 본래의 채무자에게 하는 행위를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해전보제도가 국가배상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손실보상이 있다고요. 이제 그래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이제 금전으로 손해를 전보해 주는 건 공통인데 조금 전에 봤던 국가배상은 행정작용이 위법할 때 하는 거예요. 위법할 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적법하더라도 국민이 입게 되는 재산상 손실을 또 보전해 주는 제도를 우리가 손실보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지금 위법한 작용에 의한 경우는 앞으로 배상이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세요. 그럼 배상이고 국가가 잘못한 게 없어. 예, 적법해. 그럴 때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보세요. 보상이. 적법한 공권 행사에서, 이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건 뭐야? 다른 보통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유독 나만 피해를 봤어. 국가가 공권력 행사를 하다 보니 야, 나만 희생당했다 이거야. 그걸 특별한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 그걸 공적 부담화폐 평등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이걸 부담해야 되는데 왜 나만 희생시키냐고 지금. 그죠? 국가가 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모든 국민이 조금씩 다 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손해보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 가령 국가가 이번에 어느 지역을 이제 철도 용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철도. 예, 철도 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여기에 이제 사적으로 개인 땅이 있을 텐데 개인 땅을 재산권을 빼앗아야 돼요. 여기 지금 수도 없이 사유지들이 있는데 사유지들을 싹 밀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밀어야 반듯하게 철도를 놓지.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해버려요. 이른바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버립니다. 수용.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강제적으로 토지를 빼앗기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손실보상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는 이것도 역시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23조 3항에 국가가 공익사업을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할 때는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법률로서 보상해야 돼요. 정당한 보상이죠. 그렇죠. 불공정한 보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산권을 빼앗긴 땅의 시가가 10억 원인데 국가가 쥐꼬리만하게 2억 원만 보상해주면 안 되죠. 여기다 내가 침해된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줘야 돼요. 이걸 정당한 보상이라고 헌법 23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근데 실제로 그 시가대로 보상은 안 해줍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시가에 못 미치게 보상해줘요. 자, 손실보상에 근거되는 법률, 헌법에도 있고 법률의 대표적인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불러요. 토지보상법이 있고요. 그 밖에 단행법률, 개별법에 다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소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손실보상 해줘야 돼요. 수산업법, 하천법. 그러니까 아무튼 개별법에 이런 손실보상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국민이 이제 얻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밑줄 친 부분이에요. 공공필요에 있는데 아까 이거는 이 말은 안 나왔죠. 이렇게 침해 자체, 이건 나왔었죠. 침해가 적법해야 되고 의도적이란 말은 없었는데 그 행위 자체에 의해서 의도한 손해가 발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익사업을 하는데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지하철 공사를 합니다. 지하철을 한 5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지하철 공사. 그러면 대개 그 공사장 주변에 있는 그 가게들은 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죠? 아무래도 그 공사장이니까 그동안에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행인의 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영업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 지하철 공사 자체가 야기하는 손실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상인들의 손실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손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건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관련 법이 있으면 이분들에게도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된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재산권. 그리고 특별한 희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국민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얻게 되는 희생은 국가가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이 사업에 특별 희생당한 사람, 내 땅만 수용당했으니까 다른 사람 땅 수용 안 되는데 내 땅만 수용당했잖아. 그러니까 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토지 수용의 절차를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아까 철도용지, 아파트,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있단 말이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고, 이 아파트 시행자는 우리가 사업 시행자라고 해요.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 시행자인데, 주로 이제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하잖아요, 지금. 사업 시행자. 첫 번째 절차가 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끼리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 그래서 보상 가격을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가 되면, 잘 되면 이제 그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깨끗이 해결이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요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판정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보상금 협의가 안 되니까 당신네들이 좀 판정해달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른바 이제 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걸 수용재결이라고 일단 하고요. 수용재결을 이제 양쪽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여기서 종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이의신청을 이제 하겠죠, 또. 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여기에다가 이게 사건이 넘어가요, 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재결하는데 이걸 이의재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토위가 우리가 나중에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하나입니다.
예.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소송으로 가기 그 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여기서 뭔가 결정을 했는데 이걸 또 어느 한쪽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한쪽에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제9강. 자,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행정구제제도를 다시 말씀드려요. 행정구제제도를 크게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으로 나눈다고. 손해전보에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이 있고, 그걸 조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이거죠? 행정쟁송. 손해전보는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거죠. 금전, 돈. 행정쟁송은 그 행정작용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해서 행정작용이 있기 전 단계로 원상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쟁송이야. 내가 영업정지 처분받았으면 행정쟁송을 통해 아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키면 나는 정지처분 받기 전 단계로 가서 다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행정쟁송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행정심판제도가 있어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러니까 이 불행사도 있어요. 공권력 행사를 국가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기관, 이게 중요해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시정을 구합니다. 이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 이러한 행정심판 제도의 법적 근거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개별법도 수많은 개별법에 행정심판 절차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이 왜 있냐면 여기는 이제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인사권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한 어떤 처분을 받았어. 대표적으로 징계죠, 징계. 징계 처분 받으면은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다가 행정심판. 그것도 행정심판이야. 소청심사위원회. 명칭은 소청심사위원회인데 그게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존재하니까 공무원 징계 사건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없는 그런 행정 절차적 사항은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요,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원칙상입니다.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가도 돼요. 행정청이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했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위법하게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많고 그래서 간편한 제도를 둔 게 행정심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미 될 텐데. 근데 예외적으로 필수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개별법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 행정심판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가야 돼. 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얘네들은 뭐냐면 보다 전문적인 영역이고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 있어요. 사건의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법원에 판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개별법이 필수적 전치주로 규정한 것들이 있고 알아두세요. 도로교통법 사건.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정지 처분. 운전 관련 면허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먼저 제기를 해야 됩니다. 막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사건. 세금 부과받았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억울하다.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는 그 국세청장한테 하거나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행정심판인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해야 돼요. 거기서 결정이 또 잘못 나오면 비로소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받았을 때는 거기로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취소심판. 행정청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게 취소심판이라고 있어요.
간단히 여러분, 내가 영업정지 처분 받았어. 그러면 영업하고 싶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해야 돼요.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심판. 그래서 취소시켜버리면 난 영업을 할 수 있죠.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무효동하기 심판은 이제 취소와 무효의 상대적 개념 구별에 따라서 행정청이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그냥 무효확인 심판이라는 걸 청구하는데, 구별하는 실익은요, 얘는 그 제소기간, 청구기간이 없어요. 예. 무효동항 심판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행 심판은 이제 국민에게 제일 그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자, 봐봐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뭔가 신청을 했어. 뭐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정청이 거부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신청을 그냥 인용해서 허가 내줄 수도 있지만, 이제 상대방은 이때 곤란해지죠. 거부당해서, 이거 거부는 거부 처분이에요. 이 거부 처분 당하거나 부작위. 여러분, 이 거부 처분 당했을 때 이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은 여기로 가도 돼요. 네. 취소 심판으로 가도 됩니다.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 근데 이제 특별히 의무행 심판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의무행 심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 명시적으로 거부당하고, 부작위는 뭐죠? 말씀 안 드렸나? 부작위는 그 행정청이 이렇게 처분을 신청했는데, 처분을 행정청이 아무런 결정을 상당한 기간 동안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럴 때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당신 행정청은 왜 당신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의무를 이행해달라 라는 형식으로 청구를 하는 행정심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겨버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허가라고 가정하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 처분 재결이라는 걸 해줘요. 예, 처분, 허가죠. 예. 그래서 심판위원회가 허가를 내줍니다. 또는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해서 행정청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 왜 이 사람한테 허가 안 내주냐?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내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취소 심판은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냥 끝나지. 이 의무행 심판은 그래서 보다 직접적인 제도입니다. 아예 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행정심판이었어요. 그죠? 행정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소송제도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라고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다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라는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이에 대해서 심리 판단하는 걸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까 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있지만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일반법으로. 그리고요, 행정소송법은 원래 이제 행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송인데, 이게 행정소송법이 그렇게 조문수가 많지 않아요. 46개 조문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조문을 적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사소송법은 뭐 500개 조문이 넘습니다. 이게 원래 민사사건을 다루는 재판 절차를 규정한 건데, 행정소송법이 이게 특별법이니까 행정사건,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미처 절차적 사항이 규정이 안 된 부분은 이걸 이렇게 준용해요. 준용. 민사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민사집행법, 관련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소송법 8조 2항에. 자, 행정소송의 종류는, 조금 전에 했던 행정심판과 좀 비교를 해보세요. 행정심판은 비교적 간단했었죠.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행위 심판. 근데 소송은 좀 복잡해요. 이게 행정소송법에 있는 것들인데요. 크게 나눠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부작위. 자, 이제는 아시겠죠? 처분이 뭐고 부작위가 뭔지. 처분이나 부작위를 둘러싼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게 항고소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해달라. 됐죠? 그럼 아까 취소 심판하고 똑같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거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이거는. 자, 여기서 뭐가 다르죠? 아까 그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무이행 소송 이런 건 없고 그냥
부작위가,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행정청에 뭘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부작위야. 그래서 부작위 상태로 있는 점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기게 돼버리면 행정청은 이 부작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작위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처분을 해야 돼요. 이게 부작위 위법한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이 처분이나 부작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분이나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 건 아니고 처분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처분 등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분이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처분이 원인이 돼서 법률 관계를 다투거나, 이제 처분이 원인으로 되는, 처분이 원인이 돼 어떤 법률 관계가 하는 소송. 두 번째가 이제 그 밖에라고 돼 있잖아. 기타. 그러니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가 아니라 처분이 원인이 되지 않지만 공법상의 법률 관계가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다.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5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을 게 있는데 글쎄 안 주는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지급을 안 해. 공무원한테. 그러면 이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청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도 아니고 부작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안 줬다는 건 부작위가 아니에요. 부작위는 뭐라고 했어요? 처분을 안 하는 게 부작위라고. 근데 이게 두 개가 중요하고 그 밖에 이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민중들이 제기한다는 거지. 국가가 행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태를, 부적법한 상태를 만들었으면 이걸 시정하고자 민중들, 즉 우리와 같은 국민이나 주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 절차 무효화, 국민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선거소송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는데 이거 하자를 없애고 다시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다 실제로 소송 막 제기합니다. 그 민중소송이야. 그죠? 그 다음에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에 있는 기관들끼리 서로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울시장하고 이제 서울시의회, 이들을 우리가 이게 서울시라고 한다면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기관. 각각 기관이에요. 지방의회하고 시장. 그래서 기관들끼리 서로 막 다퉈요. 의회가 무슨 뭐 조례 같은 걸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장이 이제 다시 만들어. 이거 잘못된 조례다라고 하면서 막 소송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걸 기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2교시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 9강 2교시 여기 끝내고, 3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